최석기 교수님을 모셔서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그건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서경에 의해 상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경 중에서 이제 시, 서, 역 그러면은 시경, 서경, 역경인데 이 서경은 서경이라고 잘 안 부르고 대부분 다 상서라고 불렀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한나라 때는 그냥 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나라 때 공영다리의 오경정에 보면은 서경정이라고 하지 않고 상서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명나라 초에 대전본을 만들 적에도 서경대전이 아니라 서전대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서라는 말은 대부분 쑥 쓰다가 이제 후대 서전대전으로 내려왔는데 아마 조선시대 또는 한문을 서당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서집전 또는 서전대전 이런 책을 주로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상서라고 칭했다 쭉 그렇게 칭하다가 후대에는 서전 또는 서전대전 이렇게 칭했는데 서경이란 말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상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우선 상서의 명칭, 이거 뭐 PPT로 하기가 좀 곤란해서 책을 좀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서의 명칭 부분을 좀 보시죠. 당나라 때 공영달 등이 편찬한 상서정의, 이제 오경정의를 편찬했습니다. 공영달이. 이때 이 얘기가 그전에는 이제 한나라 때까지 공영달 이전까지는 의례, 주례, 얘기 이걸 삼례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의례, 주례가 싹 빠지고 얘기가 오경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공영달이부터입니다. 당나라 때. 그래서 얘기라는 책은 본래 경이 아니었는데 이 공영다리가 얘기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경전의 지위를 확고하게 이제 받은 건데요. 상서정이라고 이제 책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상서정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상은 이 상서할 때 상자는 윗상자, 윗상자 상의 뜻으로 상대의 글이다. 상고 시대의 글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상자를 풀이했어요. 상서할 때 상자를. 그래서 상서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공영다리는 상서가 상고 시대의 글이다라고 풀이를 한 거고요.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지금 전하는 상서 서경은 맨 앞에 요전부터 맨 끝에 진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임금 때의 나라가 당나라죠. 순임금 때의 나라 이름이 우나라고 그래. 당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윤임금 시대인 당나라 때로부터 주나라 때 춘추시대. 이제 주나라는 서주 동주가 있고 그 중간에 춘추시대 이 서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춘추시대가 시작되고 전국시대가 시작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주나라 동주시대 후기 춘추시대 초기까지 진서라는 게 진나라의 서니까 거기까지 해당이 되는 역사 기간을 거기까지로 잡아서 만든 책이다 이렇게 이제 공영다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요. 진나라 이전의 서적에서 상서를 인용한 경우 상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서, 시서, 역 할 때 서자만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라는 명칭은 이 진시황의 나라가 끝나고 전한 시대가 되면서부터 상서라는 말이 쓰여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진서를 지은 진목공 때로부터 전한 초기까지가 대략 한 400년 기간이 되는데 이제 이 상대의 글이라는 의미로 전한 때 상서라고 일컫게 됐다. 이게 이제 공영다리의 상서 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당나라 때 또 이 육덕명이라는 사람이 경전성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후대의 유교 경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초기 자료가 한서 예문지예요.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때 만들어진 오경정이하고 경전성문, 이 경전성문인데 경전성문에 보면은 경전이 어떻게 전수되어 내려왔는지 뭐 그 내력을 비교적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성문에 이제 서록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상서에 대해서 서록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기 상고지서로 위지상서라. 그 책이 상고 시대의 글이었기 때문에 상서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상고 시대의 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래의 주에 후한 말기에 정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걸 갖다 인용을 해놨는데 공자께서 서경을 찬정하시고서 존숭하여 명명하기를 상서라고 했다라고 해서 상서의 상자의 뜻을 윗상자의 뜻으로 풀이를 하면서 대체로 천서처럼 그렇게 숭상한 것을 말한다. 이 숭상상자의 의미를 갖다 붙여놨어요. 정현은.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끝나고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내려오는데 위나라는 조조 만든 나라죠. 그 다음에 진주할 때 진나라는 사마씨가 만든 나라인데 이 시기에 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전이 다 없어지고 가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진 시대에 조조 그 다음에 사마의 진주할 때 진나라 이거 위진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그 시대가 대체로 AD로 치면은 한 200~300년경, 200~400년경 이쯤 됩니다. 이제 그 왕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제 사마씨의 외가 쪽 사람인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학자인데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서 가짜를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책도 위조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런데 서경은 특히 왕숙이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가 한번 배울 때만 해도 이런 서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한학자들이.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런 내력에 대해서 경전의 내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왕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교 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앞에 정현이가 한 100여 년 앞시대 사람인데 정현이는 후한 말에 이 한나라 때 금문고문을 이제 잠깐 금문고문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한 때 한 무제 때 유교 경전을 막 복원하면서 그 당시 쓰던 전서가 아니라 예서로 전한 때 예서가 유행을 했어요. 주나라 때는 처음에 대전 큰 전자가 유행하다가 이제 후기로 오면 소전이 유행을 하고 한나라 때 되면 전서가 조금 더 이렇게 예서체로 바뀌고 그 뒤에 위진할 때 진나라 때 왕이지가 나오잖아요. 초서 행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한 때 대체로 이제 그 새로 경전을 복원하면서 만든 글을 금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의 문자를 가지고 쓴 글이라는 뜻이에요. 전한 때 시대의 글을 가지고 쓴 문자라는 뜻이고 그 이전에 공자가 사시던 벽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출토돼서 나온 것들은 고문이라고 해요. 대체로 요거는 예서로 돼 있고 요거는 전서로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무슨 공자가 사시던 벽에서 나온 것이나 누가 또 받쳐서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받아서 만든 책들은 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전부 이렇게 금문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오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글자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뭐 논어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뭐 주역을 다 배우고 마치면은 뭐 여한이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그 글자도 오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금문은
전한 시대의 문체, 그리고 이거는 주나라 때 그 이전의 문체를 이제 금문 고문이라고 해서 이 금고문 논쟁이 경전 판본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금문과 고문. 그래서 이게 후대에는 이념화돼 가지고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과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그 해석의 시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자를 추존하고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자보다 500년 앞에 주공을 추존합니다. 시각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왕숙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정현이라는 사람이 있죠. 정현이 후한 말기 사람인데 금문과 고문을 통일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경전 체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특히 정현이라는 사람은 의례, 주례, 얘기 이것을 다 통합해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100여 년 뒤에 왕숙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전에 정현이 제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현이가 추천장 하나 써주면 바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정현이가 막강한 학문적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숙이가 이제 자기 그 왕권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온 세상이 전부 정현이 학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현을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뜨는 방법이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무조건 물어뜯으면 뜬답니다, 이게. 그 방법이래요, 하나의 방법.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무조건 공격하면 같이 뜬대요, 이렇게.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왕숙이라는 사람. 잘 안 들어보셨죠, 왕숙, 이 사람.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제 정현이 학문이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하고 이 왕권을 등에 업은 사람이니까 이 유진 시대 진나라가 동진 서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저 서안 쪽에서 서진이 있다가 오랑캐가 쳐들어와 가지고 동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이 됩니다. 동진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남쪽에 왕조가 생기고 북쪽에 왕조가 생기고 그래서 300~400년 동안 중국이 분열돼 있었어요, 남북으로. 그게 우리나라 삼국시대 전기입니다. AD 300년에서부터 한 700년 그 사이의 기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왕숙이 한번 보시죠. 그 60쪽 제일 하단에 왕숙이라는 사람은 상서의 상자를 윗사람으로 윗사람 상자가 이제 윗상자하고 통용되니까 윗사람의 뜻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61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러한 설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정현은 상서의 상자를 숭상의 뜻으로 왕숙은 윗사람으로 상서의 상자를 윗사람으로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의 육덕명과 공영달에 이르러서는 상고시대 상자를 상고시대 이렇게 풀었어요. 정현은 숭상, 왕숙은 윗사람,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상고시대 이렇게 풀어서 서로 다른 상자의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설에 대해서 한 100여 년 전에 중국의 장백잠이라는 큰 학자가 있는데 이 경과 경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 제가 번역을 해낸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유교경전과 경학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해요. 우리한테 잘 안 알려진 학자입니다만 이 장백잠은 정현과 왕숙의 설이 육덕명과 공영달의 설만 못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서의 서자에 대해서 육덕명의 경전성문 서록에는 서는 본 왕의 호령, 그 시대 왕의 호령으로 우사가 기록한 것인데 임금 옆에는 좌사 우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기록하고요, 한 사람은 행위를 기록해요. 한 사람은 임금의 말을 기록하고 한 사람은 임금의 행실을 기록하는 게 좌사 우사의 역할인데 우사가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 호령이니까 말이겠죠. 기록한 것인데 공자가 이것을 살록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 편이 있었는데 그걸 다 추려내 가지고 간추려서 책록하면서 당나라, 우나라, 윤임금, 순임금이죠.
당나라 우나라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앞시대는 빼버렸다는 겁니다. 공자께서 진목공에 이르기까지 전, 모, 훈, 고, 서, 명의 글이 모두 100편이었으며 그 서문도 지었다. 이제 육덕명은 공자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정치 호령이 쭉 적어놓은 사본이 있었는데 그것을 간추려 가지고 윤임금, 순임금부터 진목공까지 간추려서 해놓고 다시 서문까지 붙여서 서경을 만들었다. 상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육덕명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육덕명의 설에 근거를 해보면은 상서의 서자는 본왕, 그 당대 왕의 호령을 우사가 기록한 것으로 전, 모, 훈, 고, 서, 명 등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공자께서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연임금으로부터 진목공 때 이르기까지, 주나라 진목공 때 이르기까지 호령을, 임금의 명령을 살록해 놓은 것이 바로 상서이다. 근데 대체로 이제 이 설이 후대로 내려옵니다. 육덕명의 이 설이. 육덕명이 700년대 사람인데 이 설이 이제 후대에 쭉 많이 받아들여져서 내려옵니다. 자, 상서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요. 공자께서 상서를 편찬하셨죠. 공자께서 시경을 전에 내려오는 시가 3000편이 있었는데 이걸 300편으로 추려가지고 시경을 만드셨다고 그러죠. 거기에서도 이제 두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마천이가 한나라 전한 때 사마천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경도 공자께서 옛날 정치에 관한 기록을 정리해서 살록해서 만드신 책이다. 이렇게 이제 예전 사람들이 평을 합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서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임금의 호령을 기록해 놓은 사료를 공자께서 정리해서 만드신 찬정하신 책입니다. 공영다리의 상서 정의에 인용된 상서위라는 책이 있는데 한나라 때 유행하던 책입니다. 공자께서 서를 구해 상서를 구해 황제의 현손인 제국의 글로부터 주나라 때 진목공의 글에까지 미쳤는데 모두 3240편이었다. 그래서 옛날 상고시대의 것을 잘라내고 가까운 시대의 것을 취하여 세상의 법도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찬집해 확정한 것이 120편이나 되었다. 글이 그 가운데 102편으로 상서를 만드셨다. 120편을 만들고 다시 추려서 102편으로 상서를 만들고 18편으로 중후라는 책이 있어요. 또 이게 책 이름이에요. 중후를 만드셨다. 이렇게 공영다리가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한지는 모르겠는데 700년대 공영다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설에 의하면은 공자께서 3240편의 글을 간추려서 102편의 상서를 찬정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설이 또 다른 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서라는 책이 정말 귀중한 사료인데 한서에 보면은 예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림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한서 예문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책이고 유림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 전하는 백량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동네 지방에 살던 장패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쭉 그 61조 끝에까지 각주 5번 있는 데까지 그 유림전에 있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서는 한나라 때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백량편, 장패가 만든 백량편도 후대 학자들은 가짜 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국가에서 황제가 유교경전을 복원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가 선생님한테서 들은 거라고 외워서 외운 것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올리고 저는 어디서 발굴했습니다 해서 올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이 탐나서 가짜로 지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나는 시대죠. 그러니까 아마 돈도 많이 막대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짜들이 나오는데 이 백량편도 근대 학자들은 전부 가짜라고 봅니다. 위서다. 안 믿습니다, 거의. 그냥 그건 넘어가겠고요. 61쪽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62쪽. 그래서 이제 이 62쪽 세 번째 줄 보시죠. 그러나 한서 예문지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의 하수에서는 하도가 나오고 낙수에서는 낙서가 나왔는데 성인이 그것을 본받았다. 공자죠. 그러므로 서경이 만들어진 것이 오래되었는데 공자에 이르러서 이것이 재편된 것이다. 다시 깎아낼 건 깎아내고 간추려서 편집된 것이다. 위로는 욘임금에서 끊었고 아래로는 진목공예까지 이르렀는데 또 모두 100편이다. 102편이 아니라 100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을 지어 그 지은 의도를 말하였다. 이게 한서 예문지는 이게 BC 200년경 이제 그때 물론 한서 만든 거는 AD 쪽으로 넘어옵니다만은 한 2000 몇백 년 전에 이제 이렇게 한서 예문지에 기록돼 놨으니까 이걸 또 가짜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대체로 이 설이 이제 후대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설에 의하면은 공자가 서 100편을 만드신 것이 된다. 그런데 지금 전하는 이 시하고 서에는 시서 서서라는 글이 또 있어요.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 각 편 앞에 짤막하게 이 글은 어떤 의도로 지은 거다. 서서가 있는데 이 서서가 100편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진위 논쟁이 일어납니다. 서서 100편이 있으니 이 설과 합치된다. 이 설에 따르면 공자가 편찬하여 확정한 서경은 102편이 아니고 100편이 되고 서문이 100편 딸려 있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공자가 만드셨는데 102편이냐 100편이냐 서문을 지으셨느냐 지으지 않으셨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논쟁에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근문상서, 4번 고문상서, 그 다음에 65쪽에 가시면 위고문상서, 가짜 고문상서입니다,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읽었고 지금까지 읽는 서경은 위고문상서입니다, 이게. 모르셨죠, 이거? 서전대전은 가짜 고문상서예요. 이 위진시대에 왕수기가 뒤에 나옵니다. 내세기가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30년 전에 다산 정약용이 이 서경에 대해서 이건 매세기가 위조한 거다라고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학자가 학계에 발표를 하니까 야, 이거 새로운 설이다. 이래가지고 알았는데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매세기가 만들었느냐, 왕수기가 만들었느냐, 또 누가 만들었느냐 설이 막 정말 많아요. 이게 다산도 하나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청나라 말기에 오면은 고증학이, 중후기에 오면은 고증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다른 경전하고 대조해서 고증을 해보니까 이게 가짜가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나올 텐데 염약거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62쪽으로 가셔서 이 근문상서, 고문상서, 위고문상서에 대해서 간추려 보겠습니다. 공자가 찬정하신 서경 가운데 지금 전하는 것은 한나라 때 복승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 사람이에요. 전한 근문상서 29편뿐이다. 이제 이것만 오리지널 서경이라는 거예요. 29편만. 나머지는 다 없어졌고 100편 중에서 29편만 남아있다. 이 복승이라는 사람이 외워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한나라 초기에 글로 쓴 겁니다. 이걸 글로 써서 황제에게 올린 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3, 40년 전에 이제 서경이 하도 어려우니까 뭐 우리나라 언어만 봐가지고 알 수 없잖아요. 대만에서 금주금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만 학자들이 새롭게 주석을 한 책이 있었어요. 금주금역 13경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구해봤는데 그때 그 북경 중국 쪽하고는 우리가 교류가 안 됐고 대만에 이제 유학을 가던 시절인데 그걸 구해보니까 서경 해석이 29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보던 서경은 안 한 거예요. 29편만 해석을 해놨어요. 대만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대만 학자들의 시각에는 나머지는 가짜고 이것만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승이 전한 금문상서 29편. 그러니까 복승이 여러분 산동성 수도가 제남이죠. 거기 가보신 분 계시죠?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산이 있는데 그 태산 서쪽으로 이게 이제 제나라하고 노나라하고 경계선인데 그 북쪽에 제남이라는 도시가 산동성 수도인데 거기가 그 사람들이 경제는 그렇게 발전이 안 됐는데 문명에 대한 자부심은 노나라 사람 못지 않아요. 공자가 사시던 곡부 사람 못지 않아요. 가보면. 아주 저 제남대학에 가보면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유교 철학하는 분들이 제남대학 교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요. 제남 가보셨나요? 인구가 한 800만 뭐 1000만인데 그렇게 도시가 호화롭진 않아요. 거기서 한 200~300km 밑으로 내려오면 태안이라는 도시가 있고 태산 남쪽에 이제 곡부가 있는 곳인데 저는 그 지리산을 연구하면서 그 태안이라는 도시가 진주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 한데 거기에 이제 국립대학교가 태산 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태산학원, 태안학원. 근데 거기 교수들이 그 태산을 연구하는 연구소 같은 집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이제 뭐 한 10년 했었는데 이 태산에는 바위에 글자를 새겨놓은 게 약 10,000점쯤 됩니다. 10,000점. 근데 그 책을 이제 얻어다가 경상대 지금 도서관에 우리가 개인이 갖기 뭐 해가지고 도서관에 갖다 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교수들이 다 연구해서 이 글자는 어느 시대에 누가 쓰고 뭐 다 했습니다. 태산 가보신 분 계시죠? 태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화려해요, 바위가. 전부 금색, 빨간색 뭐 이런 걸로 칠해져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여기. 왜냐면 천자가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이잖아요. 중국에 오악이 있는데 그쪽에 동쪽이 태산인데 태악인데 천자가 중악에서 제사 지낸 게 아니고 태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동쪽은 밝아오는 내일을 뜻하고 이게 뭐 옛날부터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도 전부 돌을 6,700개를 깎아가지고 계단을 만들었어요. 거의 요즘에 대부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그 걸어가 보면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이 폭이 좁고 계단 폭이 좁고 굉장히 가팔라요. 위에 올라갈 때. 그래서 밑에서 내려올 때는 아찔아찔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체험이 되실 텐데 옛날 황제가 이렇게 한번 태산에 제사 지내러 오면은 그 행렬이 몇십 리나 이어졌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제사 지낸 사람이 꽤 많죠, 거기에. 어쨌든 그런 곳이고요. 이제 태산에서 천신제를 지내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신제, 그 하늘의 이제 천신 그 신이면은 땅의 신은 기라고 그러죠, 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 밑에 예술학원에서 그걸 요즘에 연극처럼 만들어 가지고 뭐 공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 태산인데 그 뭐 얘기하다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복승이 바로 그런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다. 당대에 이 사람이 오래 살았고 80몇 살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복승이 전한 29편의 상서만 있었다. 한서 예문지라는 글에 보면은 이 서경은 경은 29권이다. 대소하우 이가가, 그러니까 대하우 소하우 이가에서 전한 구양경이 30권이다. 뭐 이런 글이 이제 예문지에 있고요. 또 그 아래에 보면은 구양장구는 31권이다. 대하우 소하우 장구는 각 29권이다. 대하우 소하우의 해고는 이제 해석한 것이 해고라고 그러는데 29권이다. 이렇게 이제 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대학자 장백잠은 32는 31의 오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서경에 있는 반경이라는 편이 있는데 이걸 상중하로 나누어 2권이 더 많아짐으로써 29권에서 31권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는 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전한 때 유명한 역사가가 사마천이죠. 사마천의 사기, 뭐 태사공 자서, 또 공자세가 뭐 이런 유명한 글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 김덕신인가요? 이 사람이
이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태사공 자선가 무슨 정확한 편명은 모르겠는데 11만 3천 번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11만 3천 번.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나빠가지고 20살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책을 읽으면 10,000번씩 읽었답니다. 그 11만 번을 읽어 이 사람이 60인가에 과거 급제했어요. 요즘은 여기 부사 선생이 늦게 60이 넘어서 생진에 다 합격을 하셨는데 뭐 전쟁을 치르시다 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었는데 이 김덕신이라는 사람은 기호 쪽 사람인데 어쨌든 머리가 나빴는데 지독하게 책을 읽어서 60이 넘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 어제 그저께 무슨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뭐 피터 박인가 미국의 18세 검사가 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와, 그 사람이 책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100번씩 읽는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젊어서 이거 사설을 좀 외워봤는데 다는 못 외워보고 외워봤는데 이 옛날 판본을 가지고 외우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외우면은 이게 첫 장 넘기면 그 앞쪽에 무슨 글이 나오고 밑에는 뭐가 나오고 다음 또 넘기면 뭐가 나오고 이게 눈에 보여요. 100번쯤 읽으면은 외우면은. 그래서 이 100번 읽는다는 게 100번 또는 1000번 읽는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체득하는 것 같아요, 몸으로. 글을 서자서 아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책 읽으면서 딴 생각하는 걸 서자서 아자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근데 책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 몸에 딱 붙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붙이라고. 내면에 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마천 사기가 이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발로 뛰는 역사가라고 어떤 사람은 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공자가 사시던 곡부에 가가지고 공자 그때 노나라 공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후 제후의 궁궐을 넓히기 위해서 공자가 사시던 지금 곡부에 가면 그 공자가 공림 공부 있잖아요. 거기 벽을 헐게 됐는데 뭐 요즘 포크레인을 이렇게 긁어내다 보니까 벽과 벽 사이에 이중벽이 있어가지고 거기 고문이 죽간으로 된 것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나온 게 고문입니다, 그게. 근데 뭐 거기 보면은 아주 좀 샤머니즘적 얘기가 있어요. 예컨대 뭐 귀신 울음소리가 들렸다. 벽을 헐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이 사실 요즘에는 그 믿는 사람이 아주 적어졌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유명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 3일 동안 한 걸 중학교 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할 생각을 안 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한 거예요. 그러시죠? 그게 불과 50년, 40년 전 우리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내시경이 아니라 CT 찍고 뭐 MRI 찍고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생각이 바뀐 건데 지리산 사업단 연구하면서 이제 백두산하고 연결이 되고 중국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좀 많이 다녀본 사람들 모셔다가 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들었는데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랄 알타이로부터 중국의 그 흑룡성강 쪽으로 내려오는 산맥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필드워크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은 아직도 그쪽 지역에 가보면은 전부 제사장이 있답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구태주는 그 마을마다 있대요. 구슬해준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수천 년을 쭉 내려오면서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 미개한 지역에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 있죠. 아마 소수민족 동남아시아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고가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나 보면 그게 미신이다 해서 너무 많이 배척을 했는데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몇천 년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 조상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때까지. 그것을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다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 천왕봉에 모셔져 있던 성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너무 많고 지금 그걸 진주에 있다가 중살리의 어떤 할매가 가지고 있는데 자꾸 돈을 요구한대요. 그걸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요구를 한대요. 할매가 자기가 자기
그게 옛날부터 조상들이 만들어서 내려오던 건데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불법 절취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길에 있는 물건 주스면 그 절취잖아요. 근데 이거 누군가가 갖고 있던 거를 지가 가졌다고 해서 지금 지 거라고 해서 돈을 몇 억 내라고 그러면 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사마천의 유림전에 이 29편의 금문상서의 전한 내력이 자세히 있는데 뭐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복생이라는 복승을 복생이라고도 해요. 제남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내력들이 상당히 소상하게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인용문은 넘어가고 63쪽에 가서 보시죠. 복승이 금문상서를 전수한 내력은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유림전과 반고가 지은 한서의 유림전에 분명히 실려 있다. 이 유림전이 25사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드물게 나옵니다. 이때는 특별히 그러니까 한나라 때 유교를 이 정치 이념 또는 사회 이념으로 이걸 정립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아마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로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곳처럼. 그런데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화 되지는 않았죠, 동아시아가. 복승이 벽에다 숨겨둔 것은 본래 고문으로 된 것이었는데, 전서로 된 것이었는데 한나라 때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당시 통용되던 예서로 바꾸어 쓴 것이다. 한서 예문지의 경이 29권이라고 해서 금문상서는 29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승이 전한 것은 원래 28편뿐이다. 또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본래 28편인데 뭐 한 편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소한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단락에 보시죠. 공영달의 상서 정의에는 유향의 별록을, 유향은 한나라 전한 말기 사람인데 별록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남아있지 않고 여기저기 인용되어 나타납니다. 별록을 인용해서 태서 1편을 추가해 29편이 되었다고 보았는데 이 왕인지는 청나라 때 사람입니다. 경의술문, 이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청나라 고증학자가 쓴. 저도 여러 차례 참조를 하는 책인데 지금 영인되어서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경상대학교 도서관에는 사고전서 전편, 속편이 다 있고요. 이런 영인된 고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특히 그 이제 고문원 도서관 쪽에서 그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의술문도 영인되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한편 육덕명, 당나라 때 육덕명의의 경전성문 서록에는 한해 지방의 여자가 황하의 이제 일정 지역을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뭐 우리가 영남, 호남 하듯이 한해, 하동, 하남 뭐 이렇게 일컫는 방식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해 지방의 여자가 태서 1편을 얻어 조정에 바쳐서 복생이 전한 것과 합쳐서 또 30편이 되었다. 청나라 때 고증학자인 공자진이 지지하였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활동한 이 청나라 말기의 피석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책은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한 20여 년 전에 번역된 게 있습니다. 경학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복승이 전한 것은 고명과 강황지고를 분리해서 만든 총 29편이었는데 태서 한 편이 더 나왔다. 그래서 뒤에 다시 고명과 강황지고를 합쳐서 29편으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맨 끝줄을 보시죠, 거기. 이처럼 복승이 전한 29편에 대해서도 29편 금문상서에 대해서도 28편이냐 그 한 편이 뭐냐 태서냐 뭐 그 고명과 강황지고를 분리한 거냐 합한 거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진위는 정확하게 판별하기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학자들도 이제 대강 이렇게
금문상서는 29편이다. 한나라 때 제나라 출신 복승이 전한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컬어지는 말이고요. 그 다음 고문상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금문상서, 고문상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그 전한 때에는 금문상서 이제 금문 쪽이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나라가 전한 후한이 있는데 전한 말기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나라를 한 30년 찬탈했습니다. 아시나요? 신나라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새로울 신자 신나라, 왕망. 이때 이제 이 유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는데 그때부터 고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왕망의 신나라 때부터. 그래서 후한 광무제가 이제 새롭게 황제가 다 돼가지고 유씨 왕조를 다시 찾았는데 그런데도 학문은 금문이 쇠퇴하고 고문이 후한 때는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한 때는 금문, 후한 때는 고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한 말기에 정현이 금고를 통합해서 경전을 재해석하는 이렇게 이제 크게 이해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문상서, 이 후한 때 유행하게 된 고문상서를 보시죠. 63쪽 하단입니다. 한서 예문지의 상서 고문경은 49권이다. 요것만 달랑 있어요. 그리고 그 주에 보면은 57편이다. 권수로는 46권, 편수로는 57편. 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 밑에 인용문 잠깐 읽어볼게요. 한무제 말년에 전한 무제 말년에 노나라 공왕 제후입니다. 이 사람은 노나라 공왕이 공자가 살던 집을 허물어 궁궐을 넓히고자 하였는데 그 벽 속에서 여러분 국부 가보시면 공부에 그 공벽이라고 쓴 거 보셨어요? 네, 거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고문으로 된 상서 및 예기, 논어, 효경 등 수십 편을 얻었으니 모두 고문으로 된 것이었다. 공왕이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검은구와 비파를 타고 종과 석경을 치는 소리를 듣고서 이에 공사를 중지하고 집을 허물지 않았다. 재밌죠, 이 얘기는. 공안국은 공자의 후손입니다. 전한 때 사람인데 공자의 후손인데 그 책을 모두 얻어서 금문으로 된 29편의 상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16편이 더 많았어요. 금문상서보다. 당시에 이제 책으로 만들어진 금문상서보다 16편이 더 많았어요. 공안국이 그것을 조정에 바쳤는데 무고하는 일을 만나서 학관에는 나열되지 못했다. 이건 무고를 당해서 학관에 나열되지 못했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교과목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학관에 나열되면 박사를 둡니다. 당시에. 근데 그것까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유향이 중고문으로 된 글을 가지고 구양생 대하우 소하우에게 소하우가 전한 금문 삼가의 경문을 교정하는데 유향이 이제 이런 세 사람이 전한 것을 가지고 금문 삼가의 경문을 교정하였는데 이제 조금 뭐가 같고 다른 것이 있었다. 그럼 생략을 해도 되겠죠. 주고라는 책에는 주간이 빠진 것이 한 개였고 소고라는 글에는 주간이 빠진 것이 두 개였다. 대체로 주간이 한 주간에 25자씩 썼는데 탈자도 25자이고 주간이 22자인 경우에는 탈자도 22자였다. 한 줄에 25자 쓴 것도 있고 22자 쓴 것도 있었다는 거죠. 문자가 다른 것이 700여 곳이었고 탈자가 수십 곳이었다. 고문하고 금문이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제 복승이 머릿속으로 외워가지고 써낸 거잖아요. 제자가. 근데 옛날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글자 출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겠죠. 이것이 초기의 고문상서로 복승이 전한 금문상서보다 29편보다 16편이 더 많은 고문상서입니다.
그 편명은 16편 편명은 거기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지 않고 보시고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태서라는 걸 한 편을 더 얻어서 45 플러스 1 해가지고 46이 됐습니다. 이것이 한서 예문지의 46권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문상서를 공자가 사시던 집의 벽에서 나왔다 그래서 공벽본 또는 노나라 공왕이 바친 것이다 그래서 노공왕본 이렇게 이제 판본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한편 전한 경제의 아들 하간 헌왕, 이게 이제 하간 지방의 제후인 헌왕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유덕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나라가 전부 유씨들이니까 하간 헌왕이 선진 고문으로, 선진은 진나라 이전, 진시황 진나라 이전의 고문으로, 즉 주나라의 전서로 된 겁니다. 상서를 얻어가지고 무제에게 헌상을 했는데 요걸 하간 헌왕본이라고 한다. 이것도 아주 많이 후대에 일컬어져요. 근데 이 책은 전해지지 않아서 공벽본의 전사본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 하간 헌왕본이 한 해의 여자가 헌왕한테 바쳐서 다시 황제에게 바친 건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됩니다. 그 다음 위 인용문에서는 공안국이 처음으로 고문상서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사마천의 사기의 유림전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공씨의 집에 고문상서가 있었는데 공안국이 급문으로 그것을 읽어 바꿨다는 거죠. 그로 인해 그 집안을 일으켰다. 공안국이 7대손인가 9대손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되는데 공자에 일서 10여 편을 얻었으니 대개 상서가 여기에서 더 많아진 것이다. 이제 이에 근거하면 공안국 이전에 공자 후손의 집에는 이미 고문상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서라고 한 것은 금문보다 많은 16편의 일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주서의 유로 보고 있다. 일주서는 이제 주나라 때 책인데 없어진 책을 일주서라고 그러고 다른 글에 단편적으로 인용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모아서 일주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른바 공씨 가전본인 고문상서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잠깐만 보시죠. 16편의 일서에 대해서 후한의 마융은 정현의 선생입니다. 상서서에서 16편은 전혀 사설이 없다라고 했고 정현의 주에는 16편을 24편으로 나누었으나 줄을 달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16편의 고문은 끝내 없어졌다. 청나라 말기의 강유인은 이 역시 유흠이 위조한 것이다. 이 왕망의 신나라 때 이 문서를 관장하던 사람이 유흠, 유향이에요. 유흠, 유향 이 사람들이 왕망을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의심하는 사람은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 유씨 왕조를 뺏고 임금이 되고 나니까 뭔가 새로운 문화 정책을 펴야 돼요. 그때 금문을 없애고 이제 유향, 유흠을 통해서 고문을 가지고 유교경전을 새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향, 유흠이 만드는 것은 가짜가 많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청나라 때 고등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달락 그 다음 달락 육덕면의 경전성문 서록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건 그냥 빼고요. 그 다음 달락 보시죠. 한서 예문지에는 복승이 전한 29편의 금문상서보다 16편이 더 많았다고 했는데 육덕명은 25편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16편이 아니라 25편이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또 5편을 더 늘린 거냐? 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한 다음 달락 이상의 여러 설 가운데 한서 예문지의 설에 의하면은 전한 때 출연한 고문상서는 46편 46권, 아까 57권 설도 있었는데 46권으로 추정된다. 이게 이제 청나라 말기 근대학자들이 주장하는 설이고요. 고문상서는 이 외에도 유향이 이 비부가 황실의 비밀 창고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고 이제 황실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비고라는 뜻이 비부에서 중고문으로 된 금문 삼가본을 교정한 중고문본 장패가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백냥본 그다음에 후한 두림이라는 사람이 위조한 칠서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왕망의 신나라 때 유향 유흠이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고문상서인데 가짜이다. 요즘 학자들은 전부 그렇게 보고요. 고문상서는 공자가 살던 집의 벽 속에서 나온 그 45편, 46권, 45편이죠 아까 45편이라 그러죠. 거기 태서를 추가해서 46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벽 속에서 45편이 나오고 태서가 하나 더 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합쳐서 46편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금문상서, 고문상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5쪽 위고문상서 보시죠. 가짜 고문상서라는 뜻인데 이런 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요즘 사람이 붙이다 보니까 가짜 고문상서 이렇게 했는데 이 위자를 책 표시 안에다 넣기도 하고 바깥에다 보통 넣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안에다 넣습니다. 이런 책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가짜 고문상서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하는 상서는 모두 58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가 아니라 공자가 지은 서가 100편이라면 58편밖에 없으니까 42편이 없어진 것일까? 그 다음에 이 서서라는 글이 있는데 이 서서라는 글이 공자가 지은 것이냐 아니냐 가짜냐 이 논란이 이제 수백 년 동안 되어 왔는데 대체로 요즘에는 공자가 지은 글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가 지어진 뒤에 누군가가 사기 및 다른 책에서 뽑아서 만든 것이 서서라는 글이다.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서 청나라 말기에 강유이라는 사람의 신학위경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서서 변위, 서서에 대한 가짜 논변 이런 이제 글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고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서서가 공자의 글이 아니라면 공자가 만드신 100편의 공자가 100편을 만드셨다는 것도 이게 의심할 만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하는 13경 주소에 들어있는 상서는 모두 58편인데 이 13경 주소라는 책은 이제 명나라 그 전반기 영락대제 때 사서오경 대전본을 만들기 전에 송나라 때 13경 주소라는 것을 완성했는데 그 내력을 보면은 공영다리가 만든 오경 정의에 그 뒤에 이제 양창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경 주소가 더해져서 구경이 됐고 송나라 말기 송나라 이전 송나라 초기에 거기에 효경, 이하, 논어, 맹자가 더해져 가지고 13경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합쳐서 주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영다리의 주에 또 소가 또 붙고 뭐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경정의의 오경에 이제 주례, 의례, 춘추, 공양전, 춘추, 공양전, 사경이 더 붙어서 구경이 됐고 그게 당나라 때 유행하던 거고 거기에 송나라 초에 논어, 효경, 맹자, 이하라는 네 책이 붙어가지고 전부 13경이 됐고 이게 송나라 초에 북송 때 13경으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남송 때 간행이 됩니다. 이게 그게 지금 남아있는 13경 주소본이라는 건데 청나라 말기에 어떤 학자가 이거 완원히 교정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유통되고 있습니다. 13경 주소의 상서는 모두 58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아까 위진시대 진나라 때 왕숙이 위조했다는 설과 매색이라는 사람이요 진나라 때 사람이에요.
색이라고 읽어요. 매색이 위조했다는 설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공항국 전이라는 글과 서서 할 때 서자입니다. 서서는 왕숙이 위조한 것으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왕숙이 위조를 하는데 신빙성이 없으니까 공안국을 끌어들인 거라고 얘기해요. 공안국이 공자 후손이고 공자의 사시던 집에서 벽에서 나온 것을 조정에 처음으로 발견해서 바친 사람이니까 공안국 전을 쓰면서 왕숙이가 가짜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뒤에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 지금 서경 58편이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의심한 사람이 주자보다 조금 앞에 오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 서경이라는 책이 이상하다. 누군가가 가짜로 만든 것 같다. 신뢰하기 어렵다. 주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자가 평생 노력한 것이 사서 해석이죠. 주자가 그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사서 해석에 진력을 다했어요. 자기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평생의 정력을 다 바쳐서 해석한 게 대학, 그 다음에 중용, 그 다음에 이제 논어 맹자, 이렇게 해석을 사서 체제를 만들어 놓고서 계속 간행을 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경을 해야 되는데 시경을 하셨어요. 주자가. 그 시 집전이라는 책이 주자가 해석하신 겁니다. 역경도 하셨어요. 주역은 본래 정자가 정이천이 전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의리학적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상수학, 점치는 쪽이 약하다. 그래서 주자가 본의라고 주역 본이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자의 해석에 보충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만든 그 대전본, 주역대전에 보면은 정자의 전과 주자의 본의가 같이 붙어 있어요. 주역을 보면은 정자의 해석과 주자의 해석이 다른 게 있어요. 정전과 본의의 해석이 다른 게 있는데 이 명나라 때 만든 책에는 같이 붙여놨습니다. 같이 정주를 같이 붙여놨어요. 자, 어쨌든 주자도 이제 의심을 했죠. 이 서경에 대해서. 그래서 시경 주석을 다 달고서 그 다음에 서경을 달아야 되는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전, 순전 쭉 하다가 5편, 고요모까지 5편을 하고서 너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중단을 하고 제자인 채침이 이어서 만든 책이 서집전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내내 우리가 읽은 서전대전이라는 책이에요. 서집전. 그런데 이제 서전대전, 서집전은 주자가 앞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채침과 채침 부자가 했기 때문에, 채침 아버지가 채원정이라는 사람인데 거기도 주자 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잘못을 마구 지적을 해요. 주자는 감히 지적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경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글들이 꽤 많은데, 어쨌든 주자는 의심을 하고서 다 완성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주자가 또 못한 게 있어요. 춘추를 제대로 못했고요. 제일 못한 것이 이제 얘기의례입니다. 이분이 아무리 봐도 얘기는 봉영다리가 오경에다가 얘기를 집어넣어놨는데 이 경이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제 얘기도 있고 의례도 있고 주례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예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나라 때부터 쭉 내려왔는데 본래 이게 기본 경전이라고 이제 대체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해석서인 이게 당나라 때부터 이제 오경에 들어가고 이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뒤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생각할 때 이게 공자가 만드신 예경이고, 요거는 주석본이고, 요거는 이제 다 따로 만든 건데, 이것도 이제 유향이가 가짜로 만든 거냐 아니냐 하는 설이 있어요. 진짜냐 가짜냐 하는 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두 개는 분명히 하나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자가 의례 경전통에, 의와
의례와 예기의 경과 전을 통합해서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완성을 아직 못했어요. 그게 지금 주자 대전에 나와 있는데 의례 경전 통해라는 글입니다. 하시다가 말았어요. 이 경전의 내력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선시대부터 그 명나라 호광이 만든 대전본을 줄줄줄 외우고 해석하는 것만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신처럼 그것만 떠받들고서 내웠어요. 내력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학자들도 대부분 그러고요. 이제 오역과 주의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뭐 청나라 때 고현무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청나라 초기에 염약거라는 아주 유명한 고증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상서 고문 소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에 의하면은 매세기가 가짜로 만든 겁니다. 근데 다산 정약용이 이 책을 봤어요. 염약거의 이 책을. 유배 시절에. 이게 서울에 홍씨하고 몇씨 가문에 북경을 자주 출입하다 보니까 청나라 고증학적 책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뭐 안동김씨니 그 남양홍씨니 하는 몇 집안들 있잖아요. 그 집안들에는 그런 책이 있던 거예요. 빌려봤어요, 다산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서경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 그걸 다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경에 대해서도. 근데 이게 염약거에 다산이 나중에 봤어요, 이 책을. 상서 고문 소중이라는 책을. 그 다음에 또 청나라 때 고증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최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고문상서 변이라는 책을 냈고, 문자학의 대가인 단옥제라는 사람이 고문상서 찬이라는 책을 냈고, 뭐 등등등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왕숙 또는 매색이 위조한 책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달라. 공안국이 지은 고문상서전, 공안국전이라고도 해요. 이 책이 13권이 있는데 전한 무제 말에 일어난 무고의 일로 경적을 올리는 길이 막혀지자 조정의 경적을 올리지 못하고 사가에 보관했다. 공안국이 그것을 도위조라는 사람과 사마천에게 전했어요. 사마천이 고문상서를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쭉 전해 내려온 내력이 그 다음 줄에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육덕명은 마윤과 정현이 주해한 것은 복승이 전한 금문상서이지 고문상서는 아니다. 이게 육덕명은 700년대 사람인데 그 정현은 이제 후한 말기 사람이니까 AD 한 200~300년 경쯤 되는 사람인데 불과 400~500년 동안 지난 시간에 이게 다른 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00~500년 동안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공안국의 고문상서 전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융, 정현, 두예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일서라고 말했다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 달라.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후한 말기에는 이미 공안국의 고문상서전은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상서전은 왕망 때, 신나라 때 유향유흠이 만든 가짜책이라고 보는 거죠. 성행하다가 광무제 이후에는 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 동진 원제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삼국시대에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가 있다가 이제 위나라가 통일을 하죠.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3대 내려갔다가 사마시한테 나라를 뺏기는데 그래서 진나라가 들어섰다가 그 다음 때에 들어섰다가 그 다음 때에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북쪽에서 오랑캐족이 내려와가지고 동진 시대가 열립니다. 중국 이렇게 치면은 황하강 이쪽이 중심지였는데 이렇게 왕조가 내려와요. 이쪽 절강성, 강소성 뭐 이쪽으로 내려와요. 복건성 이쪽으로. 이걸 동진이라고 해요. 서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남북국 시대가 됩니다. 여기는 북조가 생기고 여기는 남조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뭐 북조하고도 고구려는 북조하고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통일된 왕조가 있었고 송, 제, 양진 이런 통일된 왕조가 있었고 북조는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이게 북쪽에 이 부족 집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서로 전부 유목민족들이니까 이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무너졌다 새로 들어서고 하는 거였습니다. 경상대의 그 정재훈 교수라는 사학과 교수가 이 사람이 위구르, 돌궐, 흉노 이거 전공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책을 여러 권 써내대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데부터 지금 파키스탄 위쪽에 무슨 뭐죠? 제가 나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티르기스티 예. 거기 요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던데 그쪽으로 이어지는 쪽에 이제 그 제국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그쪽을 쭉 뭐 연구한 책들을 내고 있대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락 이제 이후 동진 원제 때 예장의 내사로 있던 벼슬 이름입니다. 내색이라는 사람이 공안국의 고문상서 전을 올렸는데 순전 1편이 없었다. 그것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서 왕숙이 주회한 요전에 있는 그 신의 오전 이하를 분리해가지고 순전으로 삼아서 이것을 붙여가지고 조정에 올렸다고 그럽니다. 이 공안국의 고문상서 전에 대해 송나라 때 주자, 오역, 채침 등이 의심한 이후 청대로 내려오면서 후인들이 위조한 것으로 보는 설이 많아졌고 근대학자 장백잠은 지금 전하는 58편의 상서는 공자가 만드신 서가 아니고 서경이 아니고 전한 말에 나타난 고문상서도 아니다. 누군가가 위조한 고문상서 전을 공영달이 정본으로 정함으로써 13경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공영달 때부터 이미 가짜 책이 이제 5경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생략하고 이제 쭉 편목을 쭉 적어 놨는데 67쪽에는 금문상서 29편에 이제 편 이름이 쭉 있고요. 68쪽에 보시면은 고문상서에 더 많은 16편의 편 이름이 쭉 있고요. 밑에는 위고문상서에 있는 위작을 가짜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되는 25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5편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가짜로 붙인 거고 그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금문상서 그 다음에 16편을 고문상서하고 이렇게 막 합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요즘에 합니다. 69쪽에 보시죠. 서서라는 글이 또 있는데 서서는 한서 예문지에 공자가 서를 편찬한 것이 100편이며 서를 지었다는 말이 보이는데 한서 유흠전과 유림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3대 세표에 보면은 서상서라는 말이 있고 공자 세가에도 서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서자를 이제 뭘로 볼 거냐 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냥 그 다음은 생략을 하고요. 공자가 서서를 지었다는 설에 대해 근대학자 장백잠은 유흠과 반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른바 서서는 현존하는 위고문상서 각 편의 첫머리에 있으며 편의 내용은 없고 서만 있는 경우는 앞편의 뒤에다가 붙여놓았다. 그리고 두세 편을 하나의 서에 묶어서 써놓은 것도 있는데요. 이제 공영다리가 이거를 상서 정의에다가 이제 상서 정의하고 비교해가지고 쭉 정리해 보면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맨 앞에 요전에 보면은 석재제요 총명문사 광택천하 장손우위 양우우순 작순전 여기 이제 요전에 대한 서서예요. 요전에 대한 서서고 순전에 대한 서서인데 순전 밑에 보시면은 뭐 부해가지고 붙여놓은 것들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전부 다음 쪽에 가서 보시면은
71쪽에 가서 보시면요. 이를 편수로 계산하면 총 100편이 됩니다. 편수로 보면은 현존하는 위 고문상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서전 대전을 위 고문상서라고 중국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위 고문상서의 편수로 보면은 58편인데 설은 67편이 됩니다.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두 편을 하나의 서로 쓰거나 세 편을 하나의 서로 쓰는 등 마구 섞어가지고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짜로 보는 설이 대부분이다. 뭐 이 말씀을 그 뒤에 적어놨고요. 시간상 그냥 쭉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72쪽에 상서의 내용을,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서부터 보시죠. 72쪽 서경에는 도대체 뭐 29편이든 45편이든 58편이든 무슨 내용이냐, 요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그 대학에서 아마 상서를 가르치는 데는 하나도 없을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서당에서도 상서를 가르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한국 고전번역원 그 전문 과정 정도에서 아마 한 차례 읽을 텐데, 저도 거기서 배웠고 한학자 선생님한테 한 번 배웠고, 그래서 한 두세 차례 읽어보고 혼자서 몇 번 읽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반경 같은 거는 실구로화하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석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글인데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백잠은 공자가 만드신 28편의 근문상서 가운데 정사를 기록한 기사와 말을 기록한 기연, 그러니까 서경의 내용을 기사와 기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제 장백잠이라는 학자는 설명을 해요. 이게 좋아가지고 이제 그걸 따다 보겠습니다. 기사에 관한 것을 보면은 28편 중 29편인데 이제 한 편을 지금 빼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문상서 29편 중 28편. 28편 중 기사에 해당되는 글은 요전, 우공, 금등, 고명 4편뿐입니다. 요전, 우공. 이 우공은 운임금이 치산치수한 공적을 쭉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지리서예요. 지리서. 그래서 무슨 주에 가면은 뭐 무슨 물건이 나고 어떻고 산세는 어떻고 물은 어떻고 뭐 전부 이런 건데 재미가 하나도 없죠. 지리석으로 나열해 놓은 거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학자들도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갔는데, 옛날 한학자 분한테 들으니까 우공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 우공은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글인데 그것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재미없는 글입니다. 금등은 주공이 이제 무왕, 자기 형님 무왕이 아팠을 때 저를 대신해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형님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 맹서문을 거기다 써놓은 건데 금으로 봉인을 해놨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무왕의 아들 성왕이 자기 삼촌 주공을 의심을 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내 자리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금등을 열어보니까 주공의 진심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이 금등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요전은 윤임금의 정사를 기록한 글입니다. 전이라는 글자는 법전전자는 설문해자에 의하면은 오제지 서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제의 글을 전이라고 한다. 옛날 사망오제 할 때 오제의 글을 전이라고 한다. 법전이다. 전자는 책의 부수에 쓰며 올자 위에 쓰니 그 글자를 존숭해서 높인다는 뜻이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전자를 풀이하고요. 어쨌든 법전이다 이런 뜻이고요. 요전의 서술은 맨 앞에 서술에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걸 간추려 보니까 맨 앞에 윤임금의 덕을 총괄해서 기술하고 있다. 윤임금을 제요라고 그래요. 제요. 제요의 덕을 총괄해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역법을 정한 일을 기록하고, 역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윤임금, 순임금 시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농경사회가 정착돼서 안정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경의 수렵
수렵 시대에서 농경 사회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문화의 패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묘님금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희씨 화씨에게 보내가지고 너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라. 너는 달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라.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농사 지을 시기를 알려주어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천왕봉 위에 1월대라고 글자가 있는 거 아세요? 거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은데 제가 지리산 유람록 정리하면서 발견한 게 1600년도 전반기에 누군가가 1월대라고 새겼어요. 근데 지금 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임금이 천왕봉이니까 천왕봉이 임금이에요. 임금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천문을 잘 관측해서 백성들에게 농사지을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는 의미가 여기서 따가지고 그래서 1월대를 그런 의미로 붙였다고 본 거죠. 요거를 유교 뭐 옛날 분들은 줄숫자하고 떼시자 써가지고 수시라고 그래요. 농시를 알려주다. 요즘 말하면 정확한 일기예보죠. 근데 지금 천왕봉에 있는 1월대라는 글자는 아마도 1910년 이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초기에 함양에 사는 일두 후손 정태현이라는 사람이 돈이 좀 많았나 봐요. 그 집안이 이제 후대에 노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력층하고 좀 가까웠는데 하여튼 글자를 굉장히 크게 깊이 새겨놨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금 저 국립관리공단에서 이게 지리산에 있는 각자를 탁본을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라 했더니 뭐 박물관이 지금 꽉 차가지고 올해 전시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못하면 진주박물관하고라도 같이 해서 정말 좋은 각자가 있어요. 1월 때도 있고 천주라는 글자도 있어요. 하늘천자 기둥주자. 또 제가 저번에 8.15 때 국립광력공단에서 홍보자료로 보낸 거예요. 1924년 갑자년 1922년 갑자년에 24년 갑자년에 노백헌 정재규의 후학들 중에 단성 지역 이 지역에 살던 사람 고성 사람 묵씨가 있어요. 먹묵자 묵씨.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백이의 후손이랍니다. 백이숙제의 후손이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묵희라는 사람이 노백헌 정재규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권륜, 안동건 씨 권륜이라는 분이 글씨를 써서 새겨놓은 것이 천왕봉 바로 밑에 있는데 역대 왕조가 이렇게 흥망성쇠한 걸 기록하면서 천왕의 힘을 빌려서 이 나라가 다시 분명히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어떤 희망과 오랑캐를 빨리 물리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그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글로 써놓은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산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던 권유현 선생이라고 계세요. 산청의 석각을 다 조사하셨어 그분이. 진짜 70대 초반쯤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말 이만한 자료를 만들어내셨어요. 평생 수집을 하셔가지고 산청의 석각을. 그런데 이제 그 어른이 어서 듣고서 구해가지고 그걸 주셨는데 내원골에 노백헌 제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정사를 지어놓고 누구한테 제사 지냈는지 모르지만은 왜 지금 단성에 가면 신안정사 있잖아요. 그 주자 모셔놨잖아요. 우암도 모셔놓고. 그것처럼 그런 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내원골, 정순덕이 잡힌 내원골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깊어요. 거기 숨어서 그렇게 학자들이 뭐 풀뿌리를 캐잡섰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거기 제사 지낸 명단까지 있더라고요. 제례 분정한 명단까지 쭉 뭐 누가 복사해서 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천왕봉 꼭대기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천왕봉이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나라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염원을 거기다 새기기도 하고 또 천주라고 새겨서 백두산과 같이 이렇게 남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농사철을 알려주는 천문 관측소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좀 널리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런 책력을 만드는 역법을 만드는 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인재 등용,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을 제야해서 발탁해가지고 자기가 왕위를 물려준 거, 뭐 이런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보면. 그 다음에 순전이 있는데 순전은 가짜로 만든 책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공 보시죠. 우공은 전체적으로 순수한 기사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단락에서는 천하의 구주를 이 운임금은 치산치수의 대명사죠. 그 본래 황하 중류 낙양 근처에 등용문이라고 있잖아요. 용문 거기가 꽉 막혀 있었대요. 바위로. 여러분 저 안동의 고산정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금난수가 살던데 퇴계제자. 안동에서 청량산 쪽으로 낙동강 더 올라가면은 그럼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산정, 이로울 꽃자 매산자.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정말 멋있어요. 거기가 산줄기가 쭉 내려오는데 강물이 이렇게 중간에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꼭 누가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고산정은 여기 있고 낙동강 상류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 도저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리학자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니까 아주 옛날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여기에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이 물이 여기를 뚫고 지나갔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잘라진 바위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형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컨대 이제 제가 있는 그 사천제 밑에 저도 88년에 그때 봤는데 그 밑에 조그만한 지류가 있었어요. 그 샛강이 거기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그냥 돌을 메워가지고 다른 요즘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멋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운임금이 치산치수한 공인데 절강성에 가보면 이게 회계산 그쪽에 아주 거대한 운임금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 회계산 쪽에.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구주를 주의 이름, 그 다음에 산, 천, 원, 택, 그 다음에 토의, 전부, 공물, 그 다음에 공도, 부주 뭐 이런 6조항으로 나누어서 이제 기록을 하고 구주는 대체로 치수한 선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둘째 단락에는 산맥을 북조, 중조, 남조 이렇게 산맥의 줄기를 우리나라 꼭 백두대간 얘기하듯이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것을 도산이라고 그러고요. 산에 대한 인도 뭐 이런 겁니다. 셋째 단락은 큰 강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도수라고 그러고요. 넷째 단락은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제후를 봉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명을 우공이라고 한 것은 수토를 평치한 뒤 부공을, 세금이죠. 부공을 정하여 공을 이룩한 것을 기록한다는 의미로 우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금등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무왕의 질환이 위독해지자 주공이 선왕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이 무왕 대신 죽겠다고 기원한 일을 추록해 놓은 거고, 후반부는 이제 무왕의 아들 성왕이 처음에는 관숙과 채숙의 유언비어에 의혹되었다가 금등을 열어보고서 주공의 충문을 보고서 비로소 감동하여 주공 삼촌을 크게 존숭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명은 뭐 그냥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제 이런 네 편을 살펴봤고, 기언은 주로 말을 기록한 건데 그 28편 중에 24편이 기언에 해당, 대부분 다 기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윗사람이 임금이 아래 신하들한테 얘기한 고명, 여기에 속하는 것이 이제 반경, 대고, 강고, 고자가 들어가죠. 주고 뭐 등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서로 알려진 5가지 맹서로 알려진 감서, 탕서, 목서, 비서, 진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고한, 고요모, 고종융일, 서백, 감녀, 홍범, 소고, 낙고, 무일, 입정 이런 것들이 있고, 아랫사람이 서로 얘기한, 서로 고한 미자, 군석 등 있습니다. 하여튼 서경의 대부분은 이제 말을 기록한 기연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고명과 서는 모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하는 건데, 이제 고명은 명령이고요. 서는 정발하러 나갈 적에 맹서하는 글들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고하는 글이 8편인데 고요모와 낙고 2편은 신하와 임금이 상호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런 6편은 아래의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서경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홍범과 무일 2편입니다. 홍범에는 이제 우주와 철학에 대한 또는 통치에 대한 법제에 관한 이야기가 쭉 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이 주로 이제 홍범과 무일을 많이 연구를 옛날부터 했어요. 홍범은 은나라의 후예인 기자가 주나라 무왕을 위해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진술한 것인데, 거기에는 오행, 오사, 팔정, 오기, 황극, 삼덕, 계의, 서정, 오봉, 육국 등 이른바 홍범구주, 홍범구주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주역에 있는 후천 8괴하고 뭐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일은 주공이 성왕에게 고해준 말로 처음에는 일락에 빠져서는,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말하고 있고, 넘어가서요, 뒤에는 은나라 선왕의 예를 들었고, 다음에는 주나라 선왕을 예로 들었고, 다음에는 성왕에게 일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계하였고, 다음에는 제왕이 일락에 빠지면은 그 영향이 백성에게 미친다는 점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이 들리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전, 순전, 대우모, 홍범, 무일 이렇게 뭐 이런 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연에 해당하는 글 가운데는 고모 등은 주의류, 상소문 같은 형식이고, 소고도 주의문에 주의류에 속하고, 뭐 대고, 강고, 주고는 조령류에 속하고, 낙고는 뭐 이런 것들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경을 사실 다 읽어보기는 힘들어요. 이게 내용도 그렇게 꼭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어려운 거,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확실하고 우리 의미 있는 것들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부터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전 해석에서 서경 해석이 많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최근에 이제 연구자들도 한두 명 겨우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9번 보십시오. 상서의 주요 쟁점. 동진 때 왕숙 또는 내색이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위고문상서, 즉 요즘에 이제 서전대전입니다. 서집전. 이 작자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다. 위고문상서의 작자를 어떤 사람은 황보일, 그 다음에 왕숙, 내색, 공안국, 속석, 정충 등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 열거하지는 않겠고요. 이 중에서 청나라 때 학자들은 누구는 누구로 보고 누구는 누구로 보고 뭐 이러한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이 위고문 상서의 출현에 대해서 대체로 언제 나왔냐? 대체로 동진 때 나왔다. 동진 때 나왔는데 주로 이제 왕숙이나 매색 둘 중에 하나가 지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설이 기본적인 설입니다. 넘어가고요.
서서의 작자에 대해 청나라 초의 주의조는 공자가 지었다. 사관이 지었다. 제나라 노나라의 유생들이 지었다. 공자와 공문의 저작이 아니다. 라는 여러 설이 있는 것을 이 주의존이 아니고 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의준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무목변에 쓴 글자하고 통용된 글자로 술통준자죠. 근데 이 주의준이라는 사람이 경의고라는 책을 써 사고전서에 있어요. 이 책이 유교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봐야 되는 책인데 저도 아주 뭐 이걸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고전서에 경의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뭐 대학은 처음에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이건 남아있고 남아있지 않고 하면서 쭉 내력을 적었고요. 뭐 서경도 쭉 처음에 어디서 나와서 쭉 내력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청나라 때 초기 학자들이 공헌이 굉장히 큽니다. 자, 주의주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역대로 이 서서의 작자를 누가 지었느냐? 유흠이가 지었다, 반고가 지었다, 마융이 지었다, 정현이 지었다, 왕숙이 지었다, 위징이 지었다, 심지어는 정명도 정후가 지었다, 동수가 지었다, 뭐 여러 가지 등 이런 사람들은 지었다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자가 지었다. 공자가 지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이제 임광조 뭐 이런 사람들은 사관이 지었다. 그 다음에 이 원나라 때 김이상 같은 사람은 제노의 유생이 지었다. 그 다음에 주자와 채침이 같은 사람은 공자와 공자 문하의 사람 누군가가 지은 거다. 이래서 설이 많습니다. 이걸 뭐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주석서는 뭐 이제 주석서는 후대에 다 없어지고 그 왕숙이냐 또는 매색이 만든 그 서집전 위고문상서 이게 이제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를 거치면서 쭉 전해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책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공영다리에 정의가 있고 13경 주서 그것이 있고 또 송나라 때 채치미가 만든 서집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쭉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75쪽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송나라 때 학자들의 주해 가운데는 채침이 주석한 서집전 여기 이제 명나라 초에 만든 서전대전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집전이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김이상이가 지은 상서주라는 것이 유통이 됐습니다. 이 채치미의 서집전은 북송 때 왕한서기의 왕한서기가 신법을 주장해 가지고요. 말하자면 왕한서기가 사대부 정치의 꽃인데 세상을 확 뜯어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법당하고 이게 충돌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화가 발생을 한 건데 이 왕한서기가 시경, 서경, 주역을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걸 삼경신의라고 그래요. 시서역에 대해 사서는 한 게 없어요. 삼경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채치미는 왕한서기의 주석도 받아들입니다. 이 왕한서기는 정자와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비판을 받는데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한서기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왕한서기의 주, 그 다음에 소식의 주. 이 소동파는 이 적벽부 때문에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제 다 알려졌는데 제가 심지어 90년대 초에 어디 창녕 어디 누구 후손 집안에 갔더니 할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 한자를 모르세요. 근데 적벽부 출사표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세요. 전적벽부, 후적벽부 다 외우시더라고요. 노래처럼 외우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들한테 깊은 영향을 미쳤구나. 뭐 그런 책인데 이 소동파는 송나라 때 촉당 이
땅이 한중 땅, 유비가 있던 한중 땅인데 사천성 북쪽입니다. 동북쪽에 해당되는데 촉당인데 말하자면은 낙양 중심의 이제 정자의 학문하고는 상당히 다른 학문을 한 사천성 동북쪽의 학문을 한 유교 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마찰이 많았고 해석도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경도 뭐 해석한 게 있고 삼경을 해석한 게 있는데 아버지가 소순이고 아들이 소식, 소철 이렇게 해가지고 삼부자 소씨가 당대에 아주 큰 이름을 떨쳤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소동파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조선시대에는 소동파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동파는 가짜다 이런 식이에요. 소동파는 양의 탈을 쓴 뭐 개와 같다 이런 식으로 망우당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유학자가 아니고 유학자의 탈을 쓴 그런 사람이다. 대단하죠, 우리가. 이 남명 선생 그 시대 사화기에 역사 인식이 아주 예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 제갈량이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했고, 심지어는 포은 정몽주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부조정을 섬기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포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고, 제갈량에 대해서도 그 시대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 시대에 나갔느냐, 그리고 공도 세우지 못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런 평가의식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마광이가 자치통감을 만들었잖아요. 정자시대에. 그리고 주자가 자치통감 강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대부 시대에 역사인식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명확하게 분별했는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암 정인홍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퇴계 회제를 막 비판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데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요. 그래서 이 채침이 이제 서집전 왕한석이가 채침이가 서전 주석을 하면서 왕한석이 소동파의 주까지도 끌어들였다는 게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여조겸이는 절강성 남쪽 사람입니다. 절강성 남쪽이 굉장히 문화가 빨리 발달한 곳이에요. 온주 같은데 여조겸이가 주자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데 주자하고 같이 책을 만들었죠. 근사록을 만든 사람. 주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실학 쪽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여조겸의 주, 임지기의 주 이런 것들을 쫙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채침의 서집전은 북송 때설, 남송 때설을 이렇게 많이 채집해가지고 상당히 잘 정리한 건데 역시 후대에는 많은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이제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 뭐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염약거의 책이 세 번째 줄에 있는데 고문상서 소증 이거에 아주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 그 다음에 맨 끝줄에 있는 최술의 상고 고신록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위고문상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지고 한 내력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고증을 해서 실증주의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만든 책은요 매시 서평이라는 책이 있어요. 매색이 매자 매시 서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이 염약거처럼 그 상서가 매세기가 가짜로 만든 책이다라는 것을 정밀하게 고증해낸 책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주자는 서경을 다 주석하지 못하고 5편만 하고 그의 제자 채침이 완성을 한 책이다. 그런데 역시 후대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우리가 읽었던 서집전, 서전대전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왕숙이나 매세기가 가짜로 만든, 다 가짜는 아니고 근문상서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가짜로 만든 글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글이었다.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서경에 네 번째 편인가에 대우모가 있어요. 대우모.
큰 운임금의 운임금의 얘기인데 이 대우모 고요모 이런 글에 보면요 운임금 순임금 이렇게 신하들하고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할 적에 상명하달식이 아니고 신하가 임금한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좋아요 이런 식이 나와요 도유 뭐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찬성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임금한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하게 거론이 되고요. 이 대우모라는 글에 중용에 나오는 인심 도설이 있는데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미미하니 오직 정밀하고 오직 전일하게 공부를 해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다.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이라야 윤집걸중이라 하는 16자가 있어요. 이게 성인이 전한 신법이라고 그럽니다. 주자의 중용장구 서에 이게 쫙 얘기가 돼 있고 조선시대 내내 인심도심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 지금 우리가 읽는 책이 가짜지만 대우모에 나오는 16자는 적어도 가짜는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전에 내려온 것일 것이다. 몽땅 다 가짜는 아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점